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이제 짙어가는 이 충주, 우리 한반도의 중심 중원부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맹정섭 TV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맹정섭 그 위원장님이 저희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답변을 쓰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줬는데 그게 세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1840년 아편전쟁이 났을 때 모함으로 제주도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아버지 김노경 씨도 전라도 어디인가 완도인가 어디 유배를 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성 판륜 판사 집안이 판서 집안 그 고관 대작 집안이었던 그 김노경 아버지와 김정희가 갑자기 모함에 몰려서 거의 그냥 일문 파문이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면했습니다. 근데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한 12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상적이라는 그 제자가 북경에 다녀오면서 귀한 책들을 한 500여 권인가 계속 구해서 인편을 통해 제주도로 전달해 줬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 추사체를 개발한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해서 모두가 다 이제 역적이고 죄인이 돼서 옆에 오기를 꺼려하고 연락하면 혹시 다칠까 봐 쉬쉬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스승을 잊지 않고 이 책을 이 귀한 책을 갖다 주었느냐. 이 귀한 책을 현직 고관 대작한테 갖다 바치면 선물을 받고 큰 상을 받을 텐데 보낸 게 감동을 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그린 게 바로 한 14m 길이의 그 좁은 방에서 그 가시로 위리 안치되어 있는 그 고립된 그 조그만 방에서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이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우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한도에 나온 말이 세한연후 지 송백 지 후조란 말인데 세상이 춥고 나니 소나무와 잣나무가 왜 늦게까지 시들지 않는지를 알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정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옆에 오기를 꺼려하고 아무도 잘 하지 않을 때 일관되게 검찰청에 출두할 때도 옆에 서 계시고 또 편지 보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분이 우리 맹정섭 위원장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청주의 김은석 의원께서도 변치 않고 항상 격려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3년도에 이 충주에 남산이니까 대림산이니까 논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산이 이름이 금붕사로 바뀌었다 그랬죠. 네. 거기에 청주산성에 우리 김윤우 승려 김윤우가 이 몽골의 5차 침입에 맞서서 70일 동안에 정말 기적적인 항쟁을 했다는데 여러분 정말 저도 감옥에 있을 때 몽골 그 칭기스칸의 일대기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는데 몽골이 정말 무서운 그때의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럽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흑사병처럼 몰려와서 유럽에서는 다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는 징벌이구나. 그리고 저항한 놈들은 밟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스크바 같은 데 아예 밟아서 다 죽여버리고 다 큰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삶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이 몽골족인데 그 몽골족을 상대로 우리 당시 고려는 6번이나 침입을 당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적적인 게 여기에 있는 처인성에서 2차 침입 때 살리타이를 화살로 쏘아 죽였던 우리 김인우 승려가 5차 침입 때 우리 충주 시민과 함께 70일 동안 싸워서 이 몽골군과 맞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령부 없고 미국에다 작전 지휘권을 돌려받으면 바로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벌벌 떠는 이런 똥별 같은 사고들은 김인우의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양만춘을 배워야 됩니다. 을지문덕을 배워야 됩니다. 당시 당나라는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가장 국력이 강력했습니다. 6세기, 7세기 때의 당나라는 당시 서로마하고 서로마는 이미 망해버렸고 동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비교가 안 되는 국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얼마나 이 당태종의 침입을 맞서서 이겼던 고구려의 기상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우리 국민들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양만춘이 거의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수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수 문제가 여기 고구려 침입하다가.
유언으로 다시는 고구려를 침범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이 강력한 고구려의 기상을 받아 안고 싸워야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것도 벌벌 떨고 전시작전권 회수하는 한미동맹 해치는 전시작전권 회수 결사반대 우리 집 앞에 가면은 무슨 통일자유당인가 자유통일당인가 프랑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충주 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충주는 중원부라 그래서 이 한반도의 중심이었고 또 지금은 이제 물의 도시가 돼서 한때 우리 맹정섭 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청주 쪽으로 그쪽 도로가 일제 때 나니까 발전한 거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가 계양구인데 원래 계양 도호부가 부평을 다 관할하고 부평은 그냥 말 그대로 풍부할 부자에 평야 평자잖아요. 넓은 그냥 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경인선을 놓을 때 계양산 밑으로 놀라 그러니까 그때 이 향교 양반들이 철도가 들어오면 풍속이 물란해져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 앞 들판으로 부평 들판으로 철도가 낮은 바람에 부평역 중심으로 부평이 이제 중심이 되고 계양구는 부평의 변두리로 됐습니다. 일제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충청이란 말이 충주와 청주가 합해서 했던 말씀을 저도 듣고 있었고 그 가운데 중자의 중심이 되는 그 충청의 중심이 바로 충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주는 인구가 20만, 지금 청주는 86만. 근데 충주가 또 새롭게 빈성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제가 원래 제 사주를 보면 수, 목이 많은데 물의 도시여서 아주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떤 강연을 할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상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한 것은 4.19 혁명 때 잠시 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합법적인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된 것은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가 발전해 왔는데 그 중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정부를 겪으면서 저는 국회의원을 운 좋게 37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회의원을 생활했으니까 여당 생활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다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반성이 되는 게 이 소중한 세 번의 이 정권을 겪으면서 너는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느냐. 네가 뭐 실세 동교동 뭐 이너서클도 아니었고 친노 친문의 핵심이 아니어서 뭐 변두리에서 니는 뭐 힘을 못 썼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중진 의원이 됐고 마지막엔 당 대표까지 했는데 어쩌다가 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니도 공범이 아니냐 이런 죄책감이 컸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지당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빠삐용이 나는 무죄다고 막 그러다가 빠삐용 영화 보면 꿈에 나오잖아요. 너는 이만 시간을 낭비한 게 네 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빠삐용이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하는 게 나오는데 저도 왜 감옥에 네 들어와서 네 바보야 왜 정권을 창출 못하고 그 성렬이 같은 놈을 정권을 잡았냐. 0.73%가 뭐냐. 좀 더 좀 뛰고 네가 그냥 심상정 집 앞에 가서 그냥 농성을 하더라도 단일화를 시켰어야지. 진짜 그때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심상정 집 앞에 가서 들어 누울 걸. 심상정 그때 후보가 2.5% 얻었어요. 우리 0.73으로 져버렸잖아요. 나는 심상정 없어도 이길 거다고 너무 내가 안이하게 생각했다.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배진교 의원을 통해서 수차례 단일화 했는데 이미 그때 마음이 돌아서 쉽지 않았고 내가 노회찬 선배 무덤에 가서 울었습니다. 회찬 형이 저는 형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회찬 형이 인천 지역에 노동운동할 때 저랑 같이 주사파들하고 싸우면서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을 같이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오고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 같은 단칸방에서 그럴 정도로 형제 같은 사이였는데 회찬 형이 그때 정의당 후보였다면 정말 나하고 형제처럼 합의해서 연립정부 합의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 당선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 한탄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이재명 정권이 정말 소중해서 여기서 우리가 뭐 타다다가 또 실패하면은 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개인적인 서운한 뭐가 있더라도 이래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것이 자기 개인이 사유하는 정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공적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촛불 연립 정부를 저는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촛불 연립 정부는커녕 그냥 민주당 내부도 자기 친문 세력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 정권 창출에 실패해버린 거잖아요.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을 인큐베이터로 키워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꼴이 됐기 때문에 숙주 역할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켜 나갈 것이냐. 되자마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엊그저께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그 한미 팩트시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그 보니까 어땠습니까? 좀 안심이 됐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은데 뭐 잘했다기보다도 진짜 어려운 파고를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국민들에게 기초한 것인데 일단은 저는 매일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에이펙 총회 때 정말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혜와 용기를 주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고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잘 통제를 했고 또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도 상당히 좀 파토가 날 수 있는 불안불안한 상황을 잘 정리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난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소위 좀 제정신이 아닌 보수 세력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 공동 설명 자료를 보면 최경영 기자도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면 이 설명자로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의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안전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이 말을 일부러 집어넣어준 것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의 승리를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사례로 이렇게 공식 백악관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좀 그 계몽이 돼가지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윤석열을 뭐 구해주러 온다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튜브 가짜 유튜브 AI로 만든 거 보면 막 영화 배우들이 뭐 도시락 싸가지고 막 장윤정이가 도시락 싸가지고 윤석열이 면회 가서 같이 도시락 까먹었다는 거 나오는데 원래 도시락 가지고 못 갑니다 구치소에. 근데 그걸 AI로 그럴듯하게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엄청 뿌리고 막 그 정신승리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속 돈 벌고 유튜브들이 뭣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트럼프가 막 카니발을 타고 와서 원래 비스트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카니발을 타고 가서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장면이라고 막 사진이 나왔다고 그걸 나한테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지지자들도 이거 어떻게 대표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걸 다 정리를 하고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버텨낸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실 10년 동안에 200억 달러씩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라. 근데 유럽도 하고 특히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합의를 했어요. 그것도 4년 이내,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얼마나 압력이 들어왔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바로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을 배치된 게 잘 된 것 같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안 된 게 도움이 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분위기를 다 잡았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상대적으로 무시해버릴 수가 있었고 그걸 튕길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와가지고 그 전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해서 그날 이제 30일 날인가 29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하는 날 아침까지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김영범 실장이 보고를 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투자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정해서 아무 이익도 안 나는데 여기다가 돈 태우라고 마음대로 우리 돈을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제일 첫 것으로 집어넣고 투자해라.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위원회를 하우드 러트니기가 하지만 자문위원회를 우리 김정관 우리 산자부 장관이 참여해서 투자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함으로써 터무니없이 이익도 안 나는 곳에 우리 정말 소중한 외화를 투입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억을 의무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실링을 200억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억을 만약에 투자 못하면 연기해서 그게 10년이 20년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아주 가변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냥 MOU 형태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국회 비준을 받자고 떠드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MOU라는 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란 말이라서 리걸 바인딩이 없어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을 안 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탄력성이 맞는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미국 지금 내년 당장 미국 중간선거가 만약에 공화당이 깨지고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은 완전히 트럼프 정책이 중단될 겁니다. 쉽지가 않는 상황이라. 그리고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출마할 수도 없어요. 3년 후면은. 그럼 공화당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대 축구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거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건데 미국의 말을 금과 옥조로 가지고 왜 틀리냐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정도 조건이 됐으니까 관료들이 다 대통령 이거 수용합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끝까지 버텨야 된다. 250억 달러는 우리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버텨님께 그 다음날 오전에 하워드 러트닉한테서 메시지가 왔답니다. 수용하겠다. 우리 거를. 그래서 정말 그 쉽지가 않는 일인데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이 파고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지지와 또 우리 국회에 우리의 다수당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정치적인 힘을 조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주당 당대표 출마할 때 이런 메시지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냐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만 싸우는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조선노동당과 싸워 이기고 중국의 공산당과 러시아 통합당과 일본의 자민련 미국의 공화당과 맞서서 조국의 정치적 주권과 우리 조국의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는 정치적 결사체로 민주당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조선노동당의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본 자민련, 미국 공화당, 민주당한테 이 조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그러한 조국의 운명을 지키는 정치적 중심 결사체가 됩시다. 이렇게 제가 유세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정치적 힘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줘야 그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대통령이 나이가 따라가게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야죠. 그 모으는 게 뭐냐? 저는 우리 김윤우 1253년도에 정말 이 청주 산성에서 70일 동안 세계 최강의 몽고군과 싸워낼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때 향소 부곡의 수많은 노비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싸워서 이기면 전부 여러분의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양미로서 지위를 주겠다. 정말 이 백성들, 천대받던 백성들이 김윤호 장관이 1차 진입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2차 진입 때 처인성 싸움 때 김윤호 장관이 살리타이 몽고 장군을 활로 쏘아 죽였을 때에도 그때가 숯불을 굽는 향소부국 노비 천민들이 함께 싸워줬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도. 그런데 다른 고려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나중에 안 지키고 싸우이건 노비들한테 물건을 몽고군이 훔쳐간 것을 노비들이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신감이 컸는데 김윤호는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5차 침입 때 이 김윤호라는 지도자가 여러분이 이 몽골을 싸워 이기면 여러분의 다 양천을 시켜주겠다. 이 향소부국의 노비들의. 그러니까 힘을 쌓은 거잖아요. 아니 1592년 4월 13일 날 15만 대군이 부산 동래성에 도착해서 임진왜란이 7년 동안 발생을 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4월 13일 날 1592년도에 부산항에 상륙했는데 동래서에 28일 5월이 되기 전에 선조가 4월 29일 날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한양을 떠납니다. 5월 2일 날 카토 기요마사 고니시 게나가 전부 남대문을 통해 진입에 들어옵니다. 한양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도 없는 땅에 여기서 정말 마지막 신립장군을 여기 탕금대에서 패배시키고 조령을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뭐 달리기하듯이 한양까지 달려간 거잖아요. 다 양반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때는 우리 의병들이 제대로 안 싸웠어요. 오히려 길을 안 내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썩을 놈의 이 봉건 압제에 시달린 이 노비들이 이 썩은 조선 정부 다 무너져 버려라 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왜 다시 싸움이 됐습니까? 광해군이 분조를 해서 싸운 사람들한테 면역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29일 날 30일 날 바로 선조가 한양을 도망가자마자 바로 경복궁이 불에 타집니다. 외놈이 들어오기도 전에 누가 태웠냐? 우리 노비들과 우리 평민들이 분노해가지고 경복궁을 태웠는데 제일 먼저 태운 것이 어디냐? 장혜원입니다. 장혜원이 뭐냐? 노비 문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우리 노비들이 정말 나의 신분을 얻으면 노비 문서의 창고 장혜원을 때려부시고 나서 이제 자유로운 이 조선의 백성이 돼서 외적과 맞서 자유인으로 싸운 겁니다. 의병이 돼서 싸운 겁니다. 일본 이 사무라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묘가 항복하면 다 평민들이 반대와 싸우는 것은 자기들의 사고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 조선은 의병들이 곳곳에 나타나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위대한 겁니다. 정말 일본 애들이 볼 수 없는 끝까지 버티고 싸워 이기는 이 위대한 혁명 때문에 리질리언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회복력,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12.3 계엄이 1년이 다가옵니다만 정말 국회로 달려와 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장갑 앞에 서고 총구 앞에 맞서는 걸 보면서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감동하고 미국인들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주의가 아테네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빛의 혁명이 시작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유엔에서 연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1543년이라는 시간을 좀 보시면 원래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때로부터 딱 100년이 이제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놈들이 조선을 침략한 게 아니라 해양 문명을 받아들인 세력과 해양 문명의 받아들일 거부하고 안주하였던 조선과의 이 명나라의 이 해금 정책을 폈던 명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즉 대륙과 해양이 싸운 건데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는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발견했으니까 1600년도 초감에 마젤란이 전부 인도양을 돌게 되고 말레카 해협을 여행하면서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를 개척하고 대만을 네덜란드가 개척하면서 해양 문명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일본까지 오게 돼서 1543년도에 포르투갈 상인이 이 마카오를 가다가 표류를 해가지고 일본의 다네가시마에 창교해서 이 조총 두 자리를 전해준 게 바로 1543년도입니다. 그게 저도 가고시마県밑에 있는 그 섬을 저도 가봤는데 그게 종자도라 그래서 일본말로 다네가시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총을 원래 다네가시마라 그랬어요. 조총을 일본 말로 원래는 대뽀라면 대란 말이 일본 히라카나로 이게 철이란 말이거든요. 철포를 일본 말로 대뽀 그러거든요. 철포가 없는 걸 무대뽀 그러거든요. 우리가
무대뽀로 주식이 싸운다 그러면 총도 안 가지고 싸우러 간 사람을 무대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무대뽀가 철포란 뜻인데 이거를 다네가시마, 또 날아가는 새를 맞춘다 해서 조총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두 자루를 포르투갈 상인이 다네가시마 도주한테 팝니다. 이걸. 그 야베라는 친구, 그거를 이제 그를 개발해서 이제 총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때 총을 서로가 다이묘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느라고 그때 조총이 일본 전체 20만 자루 이상이 만들어져서 유럽 전체의 총기보다 많은 총기가 일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총기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오케 하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 요시토모를 바로 쓰러뜨렸던 게, 그 중과부적에 쓰러뜨린 게 그게 1560년도였는데 그 15년 뒤로 1575년도에 나가시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게 여러분 그 풍림 화적이란 거 아시죠? 풍림. 전진할 때는 바람처럼, 조용할 때는 숲처럼. 풍림 화산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 전쟁의 센소노 감이라는 전쟁의 신이라는 닷게다 신겐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막 청소년들은 하도 그런 게 알아요? 닷게다 신겐 들어봤어요? 김수관님? 닷게다 신겐 아이들은 잘 알 거예요. 게임에도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닷게다 신겐이 우리나라 책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센소노 감이 그러면 전쟁의 신이다. 이 사람이 생긴 풍림화산이라는 그 슬로건이 풍림화산입니다. 근데 아무튼 닷게다 신겐이 죽었어요. 그래서 닷게다 신겐이 죽음을 은폐하려고 만드는 게 가게무사라는 게 나옵니다. 가짜 닷게다 그게 그 용화로 만들어진 게 그게 가게무샤라는 용화기도 한데 어찌되건 이건 별로 하고 그 사람 아들 닷게다 가스요리라는 애가 이제 오다 노부나랑 싸우게 됐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그 닷게다 신겐의 아들 닷게다 가스요리가 아직 젊은 혈기로 닷게다 신겐의 기병대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 기병을 아무도 마치 신립 장군이 상금대에서 기병대로 싸우려고 했던 것처럼 싸웠는데 그때 오다 노부나가가 이 3,000명의 이 아시카카 이 보병들에게 이 조총을 돌려가지고 일단이 딱 1,000명이 쏘고 나면은 뒤에 있던 애들이 장약하고 불 붙이고 그래서 순환 교대사법으로 총을 쏘아서 이 달려오는 기병의 속도를 저지시키고 그걸 대파시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1575년 나가시노 전투인데 이거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문명사적인 전투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화약 발명으로 엄청난 돈을 들인 기사들이 일반 사병들의 총에 그냥 쓰러져 버린 것처럼 이 봉건 시대의 권력이 무너지는 문명사적인 전환이 1575년 나가시노 전투였는데 그것이 탄검대에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탄검대에서 신립 장군이 기병대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똑같은 나가시노 전투가 재현돼서 이게 3단 조총 발사로 그냥 기병대를 무력화시켰던 물론 그때 비가 와서 뭐 진창이 된 그런 악천후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어이없이 신립 장군이 패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 고니시 유기나가는 천주교 교인이 됐어요. 세스페데스 신부가 포르투갈 신부가 아예 군종 신부로 따라올 정도로 기독교가 같이 들어온 거 임진왜란때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문명사적인 어떤 싸움, 임진왜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 전쟁이었어요. 명나라와 외와 싸움이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명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가 망해버리고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냐면 명나라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선조란 무능한 이 선조 정말 10만 양병설을 따졌던 율곡의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외적과 싸웠던 이순신을 원균의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고니시 유기나가 이간계에 속아서 이 무능한 이 선조가 이순신의 인기를 시기 질투한 나머지 잡아다가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탁과 오리 이원익이 이순신 장군을 살려달라고 정말 그 선조한테 빌지 않았으면 그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 김덕령 장군은 29살 무등산 호랑이 의병장이 이몽학의 반란에 연루됐다고 잡혀가지고 몽둥이로 맞아 돌아가셨어요. 옥중에서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때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더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그때 오리 이원익 정탁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유성룡이도
서해 유성룡, 이순신을 발탁했던 서해 유성룡도 이순신 선조가 하도 이순신을 미워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변론을 안 하고 포기했습니다. 서해 유성룡도 포기했던 이순신을 살려낸 정탁하고 오리 의원이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가 큽니다. 그때 이순신을 살려놨으니까 이 조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 뚫게 맞은 사람을 백의종군에서 장흥에 딱 12척이 있어요. 13척은 나중에 한 척이 보태진 거고 12척이 장흥 앞바다에 이번에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한강 작가의 고향입니다. 원래 그 장흥이. 장흥 앞바다에 12척의 배를 가지고 신이 아직 이순신과 이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는 참 눈물난 일이죠.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조가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했냐? 이 전쟁은 이순신과 권율이나 의병장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약간의 도움은 됐지만 명나라 천자의 군대가 와서 싸워줘서 우리 이 조선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 지은의 은혜를 명나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명나라한테 대대손손 충성을 하자라는 게 그때의 선조라 이런 소위 사대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는 도망가려고 자기한테 분조로 해서 조정을 나눠서 자기한테 책임 넘기고 우주에서 압록강 건너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광해군은 자기 힘으로 정말 이 백성들의 아픔을 안고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 명나라 놈들이 와가지고 이효성이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또 얼마나 민폐를 끼쳤습니까? 막 갑질을 다 해대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광해 임금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정말 이 명청관의 그런 균형 외교를 통해서 청나라의 명나라의 요청을 적당히 무마하면서 강우님을 보내가지고 중립 외교를 펼쳤던 건데 이게 인조 반장의 빌미가 돼서 인조가 광해 임금을 쫓아냈던 게 1623년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 역사가 1623년부터 망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27명의 조선 왕조 임금 중에 가장 멍청하고 나쁜 놈이 인조고 두 번째가 선조인데 둘이 난영난제인데 그 중에도 인조가 더 나쁜 놈인 게 이 바보가 정말 자기 소현세자 자기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손자까지 다 죽인 비정한 놈이었고 이 무능한 자가 그렇게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청나라와 적대 정책을 펴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폄하하고 죽어가는 명나라의 충성을 지킨다 그러다가 결국 정묘호란 27년도에 1636년 병자호란에 막 맡아서 남한산성에서 정말 버티다가 나중에 끌려 나와가지고 황태극 홍타지 청나라 황제 말고발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3번 이마에 피가 나게 찍으면서 항복을 하는 삼전도의 치욕을 했던 사람이 인조인데 삼전도의 치욕은 둘째 문제고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끌려가고 죽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게 그 인조입니다. 인조. 근데 딱 지금 윤석열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인조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아니 그래서 이 은진송 씨, 송시열, 저는 여산 송씨입니다. 송시열하고 저는 계보가 다릅니다. 송시열이 노론의 핵심 이데올로기인데 이 사람들이 소위 우리 충주의 화양동 서원이 이쪽이죠. 충청북도에 있는 거죠. 화양동 서원. 서원에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 제사를 지냈는데 뭐라고 제사를 지냈냐. 명나라 주원장 홍태조, 명태조 신위하고 그 다음에 만력제, 신종, 즉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이호송을 보낸 사람이 만력제 신종입니다. 명신종의 유폐하고 마지막에 숭정제 의종입니다. 명의종이 숭정제가 마지막 명나라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에요. 이자성의 반란에 북경이 함락되니까 청나라 오기도 전에 지가 북경이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되는데 그때 자금성 뒤에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숭정제인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대명천지 1월 숭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대명천지가 뭐냐? 천지 하늘과 땅이 대명제국의 것이고 해와 달이 숭정 황제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명천지 1월 숭정. 그래서 우리가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 할 때 알고 써야 돼요. 이 대명천지가 밝은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천지가 대명제국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대명제국 하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대명천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조심해서 써라. 알고라 써라. 내 주장이. 그런 건데, 그래서 그만큼 명나라에 충성을 쓰고 숭정, 그때 선비들끼리 편지를 쓸 때도 숭정 몇 년이라고 썼어요. 그냥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폄훼하고. 그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광해 임금을 뭐라 그랬냐. 인조 반정의 경문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명나라 때 이 종묘 사직이 풍전등화에 돼 있어서 명나라 천자가 군대를 보내 우리 조선의 사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제조 지은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역적 광해가 이 명나라 천자의 은혜를 저버리고 명나라를 배신해서 오랑캐와 내통해서 강홍립을 보내 제대로 명나라와 연합해서 청나라와 싸우지 않고 둘이 타협을 함으로써 이 대의 춘추 대의를 배신한 이 광해를 이번에 처단함으로써 우리가 명나라의 관계, 이 대명의 우리 4대 명나라를 섬기는 이 충신, 소중화로서의 이 조선의 위치를 공고히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 인조 반정의 경문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 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효종이 북별론 했지만 실력도 하나도 없이 무슨 북별론 떠들다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외치게 됐는데 자주국방이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우리 김구 주석이 광복군 만들 때부터 자주적으로 우리 독립을 이 연합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자 그래서 광복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OSA랑 연합을 해서 진짜 국내 진입 작전을 하다가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해버렸는데 나 일본 애들이 정말 죽어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일본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 리틀 보이라는 이름의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그때 이게 터지고 나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항복을 했으면 우리나라 분단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그때 소련이 참전을 안 했어요. 소련과 일본은 서로 간의 불가침, 이때 중립화 조약을 체결해서 소련은 아직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하고만 선전포고를 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루즈벨트가 계속 스탈린 보다가 일본 참전해달라 해서 왜 그랬냐. 일본 애들이 1억 옥세, 천황폐하의 정체를 만약에 연합군이 유지해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1억 명이 다 옥세에서 죽더라도 천황폐하를 지키겠다. 좀 괴기스러운 것, 무슨 유사 종교 같은 거죠.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봤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오키나와하고 이오지마 섬을 하나 점령을 하는데 2만 몇 명인가 죽었어요. 미군들이. 그러니까 미군들이 일본을 본토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2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사망할 거라는 보고가 루즈벨트한테 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 자기 미군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본 점령 작전에 대해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련군이 좀 참여를 더구나 한 100만이 넘는 군대가 지금 만주를 비롯한 관동군들이 만약에 본토로 건너와 가지고 전부 본토 방위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미군의 희생이 필요할까에 대한 겁이 나기 때문에 스탈린보다 참전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나중에 루즈벨트가 죽어버렸잖아요. 4월 며칠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투르만이 되고 났는데 투르만이 한 5월 전인가 맨하탄 계획이 성공해서 포츠담 선언하기 전에 보고가 독일로 옵니다. 무사히 성공했다. 암호로. 뭐 환자를 무사히 치료했다 그러든가 뭐 이렇게 해서 원자폭탄이 성공되니까 트루만이 스탈린을 빼버려. 네 없어도 이제 일본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츠담 선언은 소련이 안 들어가 있어요. 누가 서명했냐? 장개석하고 처칠하고 트루만이 서명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겁니다. 일본한테. 거기에 스탈린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스탈린이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스탈린은 그때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전쟁 당사자가 아니니까 포츠담 선언에 서명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뿌리니까 이 포츠담 선언을 보고 일본 놈들이 그때 일본 고국주의자들이 천황폐하를 지켜준다는 정체를 지켜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포츠담 선언에. 즉 조건부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천황도 전범으로 체포돼서 재판에 설 수 있다는 그 위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진 걸 보고도 항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세합니다. 그때 이놈들이 항복을 했으면 소련이 참전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딱 그게 떨어지자마자 스탈린이 분노한 거죠. 이 새끼들이, 미국 놈들이 우리한테 원자폭탄 이거를 숨기고 나를 벤치 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일본을 먹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바실레프 장군한테 그 극동군에 만주에다 바로 전화를 해서 총력으로 지금 관동군 총력 질주해라 만주 쪽으로. 그래서 바로 선전포고하고 이제 공격 개시를 하려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밤을 새워 탱크 부대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8월 6일부터. 8월 6일, 7일, 8일 날 대일본 선전포고를 해요. 소련이. 그러니까 일본이 7일 날만 항복해버렸으면 선전포고 안 오고 분단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선전포고 하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3일 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거든요. 8월 6일, 8월 8일, 8월 9일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일본 애들이 무서운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져도 항복 안 하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다 죽더라도 우리는 천황폐하를 지키는 게 1억 옥세론이 그겁니다. 1억 명이 다 배를 갈라 죽더라도 천황폐하를 지키자. 이게 일본인들의 그때 군국주의의 심리였으니까. 근데 소련이 참전하다 보니까 항복한 겁니다. 소련이. 왜? 소련이 참전하면 베를린처럼 소련이 도쿄를 만약에 연합군하고 소련이 반반씩 점령하면 꼼짝없이 히로히토는 전범 재판소에 뉘렌베르크 법정처럼 잡혀가지고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확실하지 않지만 미군한테 빨리 항복하는 게 천황폐하를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바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건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소련 군대들이 몰려오면서 애꿎은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는데 애꿎은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참 중간중간에 그 상황이 있고 저는 이제 또 하나의 한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882년도에 이보군란이 발생했고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옥균이가 3일 천안을 했다가 청나라 군대한테 묶여서 도망가고 청나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애들이 합의를 맺은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홍장이 청나라를 대표해서 이토 히로부미 이홍장이가 텐진에서 합의한 게 텐진 조약입니다. 그 텐진 조약이 뭐냐면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났으니까 갑신정변을 지나보고 나서 1885년도에 체결된 텐진 조약에 따르면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다 철수한다. 다 철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철수하고 조선이 자체 군을 양성해서 하도록 한다. 도와준다. 그리고 나중에 출병할 때는 다시 조선으로 올 때는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이 세 가지 조항이 텐진 조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1885년도에 그래서 다 철수했어요. 청나라. 그러면 1885년부터 1895년 갑오개혁 때까지 그 10년의 세월이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군비를 개혁하고 근대화시키고 문물을 만들고 그래서 1882년도에 미국과 상호 통상조약을 체결했고 1884년, 1886년 프랑스, 84년 영국, 86년 프랑스, 1866년 그 전이죠. 1886년 전에 이미 체결돼 있었습니다. 1884년 아무튼 체결돼 그때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들하고 체결되면서 이제 우리를 근대화시킬 수 있는 토대, 힘을,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고부군수 조병각 같은 이런 탐관 우리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갈구고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동학 농민혁명이 1894년도에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동학 농민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정말 그때 홍계원인가 누구 포토사라 그러죠. 조병갑의 학정을 조사해가지고 이걸 처벌해서 민심을 수습했어야 되는데 초토사라 그러죠. 이런 놈들이 같이 조병갑 편을 들어서 백성들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이게 번지게 되고 그 와중에 이 바보들이 청나라한테 군대 파병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통보하니까 일본 애들이 더 빨리 와서 일본 애들이 1894년도에 7월 달에 벌써 이미 군대를 가서 경복궁을 진압하고 그때부터 조선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무능한 이 조선 정부가 자국의 백성을 주기 위해서 외놈들과 청나라를 끌어들이는 이런 미친 놈들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왜 자신의 조국의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뼈아픈 이런 이
비자주적 사고가 지금도 우리 사고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때를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놈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정말 기관총으로 다 쏘아 죽인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때 공주 우금치 마루에 전부 시산혈해를 이루고 죽어갔습니다. 우리 노학 농민들이 정말 가슴 피가 맺힌 건데, 그리고 나서 이놈들이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가 깨지고 나니까 요정반도까지 다 먹으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뭔가 협력을 해보려는 민비가 걸림돌이 된다 해서 민비를 죽여버린 게 바로 1895년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미우라 공사 등 이놈들이 와서 정말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거기 오줌을 싸고 불에 태워 죽였다는데 그 기운을 받으려고 김건희가 명성황후 방에까지 들어갔다 왔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무슨 기괴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국모가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종은 그때 쫄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저렇게 난자돼서 죽는데 자기는 남편으로서 지켜주지도 못하고, 고종도 자기도 죽을까 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여기서 사는 길은 뭐냐면 빨리 경복궁을 도망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번 춘생문 사건도 있고 몇 번 여행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성공한 게 1896년도에 러시아 공사로 덕수궁 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아관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아관 파천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관 망명. 아관 파천은 도망간 거고, 아관 망명은 말 그대로 망명해서 러시아 조계지로 가서 가자마자 이 김홍지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이 새롭게 권력을 잡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힘으로 잡아서 만든 것이 대한제국이 1897년도입니다. 그래서 광무라고 이름을 짓고 광무 개혁을 하면서 이 덕수궁에 천단을 만들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황제라는 이름을 한번 써본 거잖아요. 우리 5000년 역사에 황제라는 이름을 언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대한제국을 우습게 보는 것은 나는 친일적인 사고라 보여지고요. 저는 우리가 정말 대한제국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 영토가 간도까지 넓혀졌고 독도가 공식으로 편입됐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이 다 대한제국 때 만들어졌고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수많은 학교들이 다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겁니다. 동경보다 더 먼저 전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양에. 대한제국 때 뭔가 변화와 발전이 막 움틀거리던 시대였는데 이것이 이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완전히 1905년 을사늑약으로 연결되고 1907년 정미 7조약 마지막 헤이그 밀사를 보냈더니 그게 실패해서 고종을 퇴위시키고 결국 고종을 독살시켜서 고종이 독살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인산일이 바로 1919년 3월 1일 그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고종의 승하일, 고종의 그 죽음으로 만들어진 게 1919년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대한제국과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래서 3.1운동 때 전부 태극기를 들고 나온 게 이 태극기는 대한제국의 공식 국기가 태극기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란 말도 대한제국이 민의 나라, 민유방본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과 저는 대한민국의 관계를 연결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대한제국과 대한국민을 연결해서 우리의 태극기와 이것이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3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적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북한이 혹시라도 붕괴했을 때 중국 애들이 제2의 동북 3성, 동북 4성으로 북한을 만약에 중국 영토로 통폐합시킨다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보수적인 분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은 통일의 근거를 다 없애버린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얼빈에 있는 정일성 기념관이 하얼빈에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때 김일성 그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준 표창장에 표창 그 태제가 전부 태극기로 돼 있어요. 휘장이. 김일성 장군 평양 시민 환영대회도 보면 뒤에 다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즉 대한제국과 3.1운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늘을 그 권위를 김일성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해방되고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한 저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저는 건국 전쟁이라 그래서 최근에 리박스쿨에서 이승만 박정희의 그런 업적을 이제 막 발전하자는 그 영화 이런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적인 분들한테 저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이승만 박정희의 공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를 전부 뭐 나쁜 놈이라고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박정희한테 그렇게 탄을 받던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박정희 기념관을 만드는데 박근혜 씨를 도와서 협력을 해서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 예산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였던 전두환도 사면에서 정말 정치보복 안 하기로 한 게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다 참배를 했습니다. 저도 당대표도 그렇게 했고. 이승만이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승만한테 나는 이승만이 그래도 잘한 게 있다고 보면은 하나가 뭐냐. 그래도 이승만이 이 1948년도 정부 수립하고 나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죽산 조봉암을 임명한 겁니다. 그건 잘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심상정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 비슷하잖아요. 그때 좌익 인사로 알려졌던 진보당의 대표인 죽산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통큰 생각을 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승만. 또 그것을 수용한 죽산 조봉암도 대단하다 봐요. 다 변절자로 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죽산은 모스크바 농업대학에서 농업 문제를 공부했고 농지개혁이 자신의 필생의 어떤 그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이승만이든 뭐든 이 조국을 위해서 농지개혁을 내가 주도해보겠다. 그래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아서 농지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했는데 이제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북한 공산화를 막았다라고 지금 이박수굴에서는 이승만의 업적으로 막 홍보를 했는데 물론 이승만의 역할도 있지만 실제는 죽산 조봉암을 방해했어 이승만이가. 죽산 조봉암 어떻게 했냐면 이 한 해 수확물의 120%를 지가로 해가지고 20%씩 6년에 걸쳐 땅값을 농민들이 상환하는 걸로 하고 땅을 다 농민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주들한테 지가 보상을 국가가 30% 보조해서 1년 수확량의 150%를 땅값으로 지가증권으로 주는 걸로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그 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주들의 입장을 받아서 이것을 200%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승만이는. 그래서 계속 죽산하고 부딪혀서 나중에 죽산을 해임시킵니다. 마지막에. 이게 어찌됐건 그건 자체하고 나는 그 평가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리박스쿨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이것이 무조건 이승만의 뭐 만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과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김일성이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북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민심이 흔들렸던 거죠. 우리도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고 6.25 나기 직전에 전부 그게 일단 땅을 주겠다는 약속 통지서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때 만약에 농지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6.25가 일어났으면 남로당의 활동이 훨씬 강화됐을 것이고 소장농들이 남로당의 동조자가 넓어져서 이 전선 뒤에서 교란 작전을 펴게 됐으면 6.25가 쉽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거고. 그 성과 인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게 이승만이 그거 잘했다. 그러나 그건 당신만 것이 아니었다. 그 죽산 조봉암을 나중에 간첩으로 몰아 죽인 이승만은 또 뭐냐고 그걸.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자기가 함께 농지개혁을 그 성과로 홍보하면서 그 주역인 죽산을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으로 정말 사형시켜버린 사람. 죽산이 사형 집행된 게 1949년 7월 31일, 1959년 7월 31일입니다. 딱 4.19를 1년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다 명예회복이 돼서 무죄 판결을 재심에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고 또 하나 중에 하나 평가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을 만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냐면은 1948년 5월 10일 날 50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때까지는 전기를 남쪽에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전력 생산을 주로 수풍댐부터
북한에서 다 수력 화력이 발전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력과 그때 북한의 전력이 거의 82대 18% 정도로 압도적으로 북한의 전력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50선거 단독정부 수립하겠다고 1948년 5월 10일 날 딱 그걸 하게 되니까 전선을 딱 전력 송전을 끊어버립니다. 북쪽에서. 그게 5월 15일 충격 그 단전 조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북한처럼 이제 거꾸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에너지의 중요성을 그때 절감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 연구를 만든 게 1959년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전을 준비해가지고 원전이 그때부터 20년 후인 70년대 후반도에 우리나라 원전이 일대 원전이 고리 월성 이게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원전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에너지로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원자력 개통에 있는 사람들 성과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 원전 있는 사람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이 사람들 원전 마피아로 매도를 해가지고 탈원전 한 바람에 완전히 나는 망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탈원전 속도 조절합시다. 왜 탈원전이라 그럽니까? 그냥 에너지 전환이라 그럽시다. 어차피 원전을 한 번 만들면 수명이 40년이에요. 한 번 업그레이드 하면 20년 연장되면 60년은 최소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신고리 오리코기를 뭐 공론화 추진위원회 한 2달 동안 공론화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시공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7천억, 9천억의 매몰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윤석열 때 다시 해서 이제 다시 착공이 됐는데, 결국 착공이 될 거를 법률적으로도 깨집니다. 행정소송하면은. 이미 실내보건칙상 다 정부가 고시해가지고 이미 7천억의 매몰 비용이 투입됐는데 그걸 어떻게 무슨 이유로 취소를 하냐고. 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걸 제가 그 제기했다고 내가 오히려 문재인 그 정부 관계자로부터 공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잘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도 지난 대선 때도 절대 과격한 탈원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고, SMR 개발 비용을 양이원영 이런 의원들이 SMR도 가짜다고 거기에 예산 다 삭감하고 난리를 했어요. 얼마나 저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에 끌리면 나는 정권 못 잡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SMR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민주당이 가야 됩니다. 그 SMR 하고 지금 이제 많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탄력적으로 갔잖아요. 이제 김성환 장관도 완전히 탈원전주의자인데 약간 좀 가기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만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내 햇빛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매일 부는 것도 아닌데 이 불안정성을 ESS라는 그 전기 저장 장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원전이 기저 전력으로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고, 저는 나중에는 이제 핵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 핵융합으로 가는 게 뭐냐. 핵융합을 DJ가 했잖아요. DJ가 핵융합을 제대로 만들고 노무현 때 발전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핵융합 발전소를 방문한 건 너무 잘했다. 그리고 AI 시대가, 근데 AI가 되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소비되는데 전기를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죠. 그 재생에너지는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라도, 신안 이런 데서 울산 앞바다에서 풍력으로 만드는데 그게 실제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가려면 송배전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러는데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생산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SMR과 핵융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의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고, 핵융합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의 에너지 시장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빨리빨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열린 자세 이걸 수용을 해서 이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미중 관계와 남북 관계만 간략히 정리하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일단 남북 관계를 뚫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게 저는 러시아가 중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러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정치에 복귀하게 된다면 한러 관계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해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극 항로도 뚫어져야 우리가 특히 영남
이쪽에는 무슨 비전이 있어요? 북극 항로가 떨어져야 부산, 속초, 울산 이런 데 다 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관계를 풀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뭐 선박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뚫을 수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저는 임기 내에 앞으로 3년 얼마 남았습니다만 트럼프가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는 둘이 나는 케미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인한 이 책도 털시 게버더라는 미 정보국장 여성인데 저 이 사람이 하와이 국회의원을 4번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나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고 이 사람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그 대가로 지금 미 트럼프 정부의 정보국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 주장이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가 매우 중요하고 푸틴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함으로써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논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걸 쓴 거니까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특히 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5장. 5장이 다른 거 시간이 없으면 5장만 읽어보면 그게 북한 그 핵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시간 얼마 지났죠, 내가? 너무 많이 해버렸죠. 네, 마무리 딱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왜 이재명, 송영길 너희들은 친중 반미다 이렇게 막 떠드는 거 그거를 막 하면서 막 중국 혐한론을 계속 현중론을 막 펴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포스트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뭐 이재명, 송영길 모두 다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가 제일 우선이고 먼저죠. 우리가 왜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뭐 저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족하고 중국, 러시아가 잘 지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6.25 때만 생각하더라도 6.25 때 여러분 이 북한과 그때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과 전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비교가 안 됐잖아요. 북한은 이미 한 5만 명의 팔로군 출신들의 조선족 그 국공 내전에 실전 경험이 되는 그 사단 병력들이 다 인민군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국군하고는 우리나라 국군 한 1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이 북한군은 20만이 넘었고 T-34 탱크가 300대가 넘었고 아니 무기도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데는 스탈린과 모태통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탈린에 가서 매달리고 모태통에 매달려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남침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GDP의 50배가 넘고 우리나라 지금 국방비가 64억 달러가 넘어가잖아요. 북한 GDP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중국, 러시아 동의 없이 어떻게 북한이 침략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은 한반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근데 왜 이 바보처럼 중국,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냐고 이 멍청한 인조가 청나라한테 오랑캐라고 모욕하고 까불다가 맞아서 삼전도 앞에 대가리 피가 나도록 찍고 항복할 놈들이 말이지. 그런 택도 실력도 없는 인조나 그 남한선성의 이 명분, 4대 명분, 친명 4대를 떠졌던 이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렇게 지금 우습게 보입니까? 우리가 중국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 국가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요구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최소한 방어시켜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시진핑한테 이번에 무릎 꿇은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히토리를 딱 가지고 완전히 트럼프가 그냥 완전히 100% 이번에 무릎 꿇은 겁니다. 중국이 이제 옛날과 달라 무서운 상태가 됐어요. 젠슨황이 이야기하잖아요. AI 시대도 앞으로 중국이 지금 AI 전문가 100만 명이 100만 명. 거의 조조 군대 적벽대전에 조조 군대처럼 몰려다녀요. 이거를 쉽게 미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진짜 대한민국을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혐한 시위 때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국을 욕을 하고 다녀? 한번 맛을 보여줘? 요소수 안 보내주니까 우리나라 화물 트럭이 스톱을 했잖아요. 요소수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 물질 이런 게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황당한 사람들이죠. 아니, 아버지가 애들 먹여 살리려고 어디 가서 말이야 열이 굽신거리고 다니니까 아버지 왜 굽신거려 비겁하게 아버지 욕하면 거의 미친놈 아니에요? 그 지들 먹여 살리려고 가서 아버지가 그냥 여기저기 얻어가지고 지금 가정 살림 꾸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격려는 못할 망정 아버지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철없는 애들입니까? 꼭 국민의힘 수준인 거죠 그게. 그래서 예, 정말 꿀밤을 한 대 매주. 근데 이 장동희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윤석열이다 그러고 있으니 그 정말 빨리 정당 해산해 달라고 지금 고사를 진행 같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예,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불과 한 5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잖아요. 앞으로 4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모으고 정말 내년 지방선거에도 정말 이 확실한 좀 힘을 모아줘서 좀 이 나라를 전진해서 발목 잡는 놈들 좀 못 찾게 만들고 좀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이 중원부, 이 충주, 대한민국 중심 여기서 한번 힘을 잘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